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 세 나라는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 새벽에 들려온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 기술 분야에서 마치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준동맹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상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를 먼저 김충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핵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국의 안보 협력 논의 무대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 결과를 캠프 데이비드 정신으로 이름 붙인 공동성명과 협력 지침을 담은 원칙, 그리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약이란 3건의 문서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약엔 3국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도발이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3국이 대응 조치 협의에 나서게 됩니다. To make a historic moment, and I believe that to be true. This is a new era in partnershi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한 차례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국의 외교, 국방, 산업장관과 안보실장 간의 고위급 협의체도 별도로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日米韓首脳会合を少なくとも年に1回開催す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한미일의 국내 총생산을 합하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같은 경제력에 군사력까지 더하면 기존 태평양 중심 안보 협의체인 쿼드나 오커스를 뛰어넘는 안보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북아 질서를 재편할 준군사 동맹이란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안보와 관련한 의미를 김정우 기자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를 협력의 정례화, 제도화로 꼽습니다.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영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올해부터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고 3국 공동 군사 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계획도 발표해 군사적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We've all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se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it occurs. That means we'll have a hotline. 세 나라의 공동 위협에 대응한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담은 공약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협에 대한 협의는 의무가 아니라 각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거라며 한미나 미일 양자 동맹 조약을 침해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 この日米同盟と米韓同盟の連携を強化し、日米韓安全保障協力を新たな高みへ引き上げていく、こうした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실무 그룹을 신설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forget, we're not giving up,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the case for the freedom of all of those detainees. 대통령실은 한미일 3자 협력이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거라며 인태 지역에서 구신적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앞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공동성명에 중국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애들러 표현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이 중국과 대만을 뜻하는 양안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중국을 향해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한미일이 더욱 가까워진 만큼 북중러의 움직임도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는 구민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 중국을 콕 집어 국제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위협하는 주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있다며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東シナ海、南シナ海におけ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はじめ、日米韓3カ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これは日々厳しさを増しています。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수위를 높였습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세 나라가 양안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3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측 입장을 감안해 남중국해 문제라고 표현해왔고 We've all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중국도 대만 문제에 대한 제3국 관여의 불쾌감을 표시해왔습니다. 都不应以牺牲他国安全利益、损害地区和平稳定为代价。 새 정상은 또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는데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더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일본과의 준군사적 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 안보 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만 늘게 됐다고 혹평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 분야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며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관련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기술 탈취를 막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조기경보 시스템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련 핵심 물자가 부족해져 공급망을 위협할 우려가 생기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데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에서의 주도적 역할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And which will alert our nations to disruptions of certain products and materials like critical minerals or batteries so we can get ahead of the issues as they appear. 한미일 3국은 미국의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회의도 개최합니다. 첨단 기술의 개발을 돕고 기술의 불법적 탈취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미일 간 국제 공조를 통해 우리 법집행 당국의 불법 단속, 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국은 또 금융협력도 확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65분간 진행된 정상회의를 통해 새 정상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력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전용 헬기를 타고 캠프 데이비드에 왔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분위기는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 해병대 헬기가 착륙하고 프로펠러가 멈추자 한미양국 국기와 함께 의장대가 좌우로 도열해 격례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골프카트에 올라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장인 로렐 로츠 앞에서 한일 두 정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격식 없는 캠프 캐주얼 드레스 코드 제안에 세 정상 모두 노타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진 게 아닌 쟁취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국이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대북 협력과 경제 안보 연대를 기대했습니다. Our countries are stronger and the world will be safer as we stand together. 重要振興技術協力やサプライチェーンのこの強靭化を含む 별도로 만난 한미 정상은 15분 동안 산책을 하며 긴밀한 대화를 나눴고
아이고 대통령님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ed you. 이어서 20여 분간의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결단이 이번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차원이 다른 안보 경제 공조 체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에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토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준군사동맹 체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안보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우선 이게 다자회의하고는 분리돼가지고 한미일이 독자적인 협력체를 만들어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심적인 소다자주의 협력체로 자리매김을 했다. 네. 이거를 제도화시키고 정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 물자가 부족할 때 조기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부분도 참 눈에 띄던데 경제 분야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군사안보뿐만 아니고 경제안보, 기술안보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였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눈에 확 띄거든요. 예. 하나는 공급망 조기 경보 체제를 갖다가 마련을 하고 또 첨단 기술이 탈취될 거를 막기 위한 공조 체제. 이게 산업 당국뿐만 아니고 법률 당국하고도 공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산업 첨단 기술 영역에서 표준 관행하고 기술 규범을 갖다 같이 수립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도 하자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들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3국 정상이 매년 만나기로 하고 또 합동 군사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하고 뭐 좋습니다. 근데 각국이 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나라라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안보 방향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주력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층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그 국가안보보좌관, 외교장관, 국방장관, 또 상무장관, 재무장관까지 쭉 집어넣는 걸 만드는 거는 어느 하나가 잘 안 움직이더라도 어딘가는 움직일 수 있도록 틀을 짜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가 그걸 갖다가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 따라서 관여의 정도라든지 심도는 변화할 수 있지만 아마 불관여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참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거의 국제 질서를 깨는 그런 세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중국을. 중국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힘을 사용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저는 우선 중국이 보복할 거다, 압력을 넣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걸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고려해서 미국하고 협력을 격상하는 걸 갖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장입니다. 다만 근데 중국이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이 압박을 가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그런다면 오히려 스스로 국제 질서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해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갖다 회피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없듯이 중국도 미국하고의 경쟁은 하지만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할 그럴 필요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하고의 협력을 갖다가 도외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한미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 군사적 공격을 감행을 할지는 앞으로 봐야지 되는 일이지만 가정적인 상황에서 대답이 좀 어려운데
만약이라도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국도 좌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안보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회담 내용이 우리에게도 변하지만 북한에게도 어떤 면에서 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협하고 도발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최근 북한을 보면 우리의 의도나 선의하고는 무관하게 그 핵과 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주된 대상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도 반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미일 협력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서로 이게 안보면에서 삼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거꾸로 한미일 협력은 더 높아지는 그러한 모순에 직면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희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끝에 안타까운 소식마저 이어졌습니다. 대낮에 공원에서 둔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성폭행범에 대한 적용 혐의를 변경했는데 무기형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다음 주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합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오늘 오후 3시 40분 숨을 거뒀습니다. 17일 낮 12시 사건 발생 이후 51시간 만입니다. 둔기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인공심폐장치를 달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30살 최모 씨는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경찰은 둔기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한 점, 범행 넉 달 전 둔기를 준비하고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보고 강간살인죄로 적용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살인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제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최 씨의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선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시행과 함께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많은 눈이 지켜보는 대낮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살인과 테러 예고까지 난무합니다. 오늘도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을 시도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게 오히려 국민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게 아닌지 고민이 드는 만큼 한국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우려에도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차순우 기자가 묻지마 사건들에 오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경찰이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을 제압합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50대 남성이 날카로운 쇠붙이를 휘둘러 지하철 승객 2명이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유사 범죄가 잇따르는 겁니다. 이틀 전 대낮공원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일상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낮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길거리 다니기가 요즘에는 좀 무서워요. 범죄를 모방한 듯 400건에 달하는 살인 테러 예고도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작은 실랑이에도 흉기 난동으로 인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집니다. 잇따른 범죄의 정부는 총기 사용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현장 대응 등 사후적인 대책뿐 아니라 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와의 그 연결고리가 없고 일정한 그 불쾌 감정 해소할 수 있는 방식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 방식이 바로 범죄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실제 조선은 부모와 교류 없이 자라며 학창시절 14차례나 소년부에 송치됐고 최원종 역시 고등학교 자퇴 이후 정신질환을 앓으며 홀로 생활하는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 17명이 다친 도쿄 지하철 흉기난동 등을 겪으며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고립 문제 대책실을 설치하고 올해 6월엔 국가 책임을 명시한 고립대책 추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불안함의 이면엔 고립된 개개인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어제 대전의 한 신협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은행 강도의 행방이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용의자의 신원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이 된 건 배달용 오토바이 2대를 연달아 훔쳐서 범행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합니다. 어제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용의자입니다. 이 남성은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범행 뒤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훔친 배달용 오토바이 2대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훔치고 그다음에 신협 올 때는 다른 오토바이 따로 또 하나 2대 훔친 거예요, 2대. 경찰이 이틀째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CCTV 사각지대로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달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토바이는 배달할 때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키를 무조건 갖고 가라고 일단 자기는 다 주의를 주죠. 경찰은 용의자가 대전을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고속도로 진입로 등 주요 길목의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오늘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유압 장비를 동원해 트럭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항 인근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덤프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덤프 트럭은 사고 여파로 20m 떨어진 차량 세대를 덮치고 난 뒤에야 멈췄습니다. 오중 충돌의 여파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2명과 덤프 트럭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차량 석대에서도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호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좌회전을 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오전 10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 경기 여주 구간에서는 25톤 트럭과 추돌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며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승용차 탑승자 1명이 가볍게 다쳤고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 앞바다에서는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건너 미립국하던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춘천에서는 태권도 축제가 열렸는데 일부 야외 경기를 취소할 만큼 더웠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시원한 발차기를 보며 더위를 날렸고 비가 내린 부산 해수욕장에도 막바지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팔각형 옥타곤에서 태권도 선수들이 겨루기를 합니다. 벽을 밟고 솟구치며 화려한 발차기를 선보입니다. 마치 게임 같은 이색 태권도 경기에 관객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오락실에서 보던 그런 게임 보는 것 같아서 더 아이들과 같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춘천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는 오늘 하루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야외 경기장은 텅 비었습니다.
폭염으로 화상과 온열 질환자 발생이 우려돼 야외 태권도 오전 경기가 모두 취소될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춘천과 광주 33도, 서울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수영하는 것처럼 첨벙첨벙한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린 남부지방은 습도가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은 비를 맞으며 막바지 피서를 즐겼습니다. 비가 와서 운치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유란한 소나기를 동반한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 무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몰고 온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에서 시작된 위기 상황이 금융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저장성의 해안 도시 닝보. 이미 수년 전 완공됐어야 할 꿈의 단지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我就是冲着这个价格和位置就是买了这里，然后就是想到他们可能是年底的时候吧就开始停工了，以后再也不会买这种期房了。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데 이어 부동산 자금을 수혈하던 신탁 산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 10대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이 최근 수십 개 투자 신탁 상품의 이자 지급과 원금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환매 중단 피해액만 188억 원. 아직 운용 중인 7조 2천억 원 규모의 상품이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재점화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증시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3주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고 우리 증시도 당분간 하락장을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2,500선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2,400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투자자들은 충분히 열어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발 금융 불안 속에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고금리에도 가계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초창기 만기 상품이 가계빚을 부추긴다고 보고 연령 제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과 고령층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최근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자 대출 문의가 잇따릅니다. 몇 달 전에 비해서는 주담대 자체에 대한 문의는 좀 늘었다고는 하는데 부동산과 마피에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있나 봐요.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등 최장기 주담대 상품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갚을 원금과 이자 규모에 제한이 있다 보니 아예 대출 만기를 늘려 매월 부담할 상환 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가계빚이 넉 달 연속 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습니다. 가계빚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해 만 34세 이하로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DSR 등 현행 대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장년층 등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만기가 긴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차주들은 초장기 주담대의 도입 취지가 고금리 시기에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연령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반발합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상승을 유도해놓고 뒤늦게 은행권의 책임을 떠넘기며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영국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신생아 7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범행 방법은 입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잔혹했는데 영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경찰을 방문해 한 여성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문을 엽니다.
잠시 뒤 여성은 경찰에 체포돼 연행됩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 시도한 30대 간호사 루시 렛비입니다. 렛비는 2015년부터 1년 동안 아기들에게 공기를 주입하거나 인슐린에 중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아 5명과 여아 2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중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도 있었고 한 아기는 4번의 시도 끝에 살해됐습니다. Lucy Letby was entrusted to protect some of the most vulnerable babies. 10개월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렛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렛비의 집에서는 내가 아기들을 죽였다. 나는 악마다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But this justice will not take away from the extreme hurt, anger and distress that we've all had to experience. 렛비는 평소 웃는 얼굴로 아기를 돌보며 사교적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경찰은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생아 사망 건이 급증하자 병원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고 영국 현대 역사상 최악의 아동 연쇄 살인으로 기록됐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4년 사이 40% 넘게 증가했지만 아직 명확한 발병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우울증 약의 부작용과 자폐증의 상관관계를 규명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쇼핑몰에 들어옵니다. 빨대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어린이 160명 중 1명은 자폐증 진단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폐증 환자도 크게 늘어 지난해 기준 37,600명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폐증은 아직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약물 부작용에 따른 자폐 발생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임신 중에 우울증과 뇌전증 치료제인 발프로산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자폐를 유발하는 특정 뇌 유전자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해당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자폐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지난해에는 배달 음식 용기 등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도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실험쥐가 임신 중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자폐증을 가진 새끼쥐를 출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최측근 인사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나 이른바 회유 논란이 일었던 당사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보건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위원장 직무대행 이우일 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스폰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받아 쓴 혐의 등으로 입건돼 이미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에 유입된 불법 정치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지난 대선 전국에 쓰였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인 이 씨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이재명 대표 측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났던 인물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당시 두 사람과 이 전 부지사 부인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확인하려는 검찰의 압박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 다음 날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박 의원이 이 전 부지사 부인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위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법조계에선 향후 검찰 수사가 증거인멸 혐의 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야, 뒤늦은 소주성 반성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진했던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렸던 걸 실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 재집권 전략을 정리한 책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대선 실패의 원인이라고 공개 진단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책임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체화하지 못한 민주당 정권과 우리 민주당의 한계를 처절하게 반성했습니다.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일기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만 올리면 안 됐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지 못한 게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사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건요,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당의 목표나 지향점을 담은 강령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빼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스스로 폐기한 건데 특히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린 게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고용 충격을 줬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실제로 지표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한 자릿수,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 이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16.9% 올린 직후인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소득순위 하위 20%의 돈벌이는 17.7%가 줄어들고 상위 20%는 오히려 10.4%가 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여유 있는 사람은 더 살만해진 겁니다. 일자리도 줄어들었는데요. 1년에 평균 30만에서 40만 개가 늘어나던 일자리가 2018년에는 9만 7천 개 정도로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네, 실패를 인정했으면 원인도 찾았을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려운 계층의 소득을 올려서 끌어올리는 방향은 맞지만 원인 진단과 처방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네. 실제 최하층은 노인층이 대부분인데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등의 요구에 끌려가면서 실제 저소득층이 아니라 노조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최 전 부원장은 진짜 최하층은 노조 조합원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야 뒤늦은 소주성 반성문의 느낌표는 정책은 연습이 없다로 하겠습니다. 예. 최 전 부원장은 진보 성향 정당 입장에서 노인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성은 다행이지만 정책 실험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당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부활한 내부 총질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키려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인데 이 총장이 내부 총질이라는 말도 했습니까? 이 총장이 한 말은 아니고요. 사실 당원들이 이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나온 말입니다. 네. 이 총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소환이 됐는데요. 의총 발언이 공천을 앞둔 입단속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 총장은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을 왜 가만히 두냐는 당원들의 항의가 많아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당을 폄훼하고 당을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난 대선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휴대폰에 당시 찍혀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그 단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이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등장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총장이 거론한 대상이 누군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취재해보니 당을 암덩어리에 비유한 윤상현 의원과 윤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면서 수도권 몰살론을 주장한 하태경 의원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암 치료하면 소생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거의 몰살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요, 두 사람 외에도 당과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대상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문제는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공천 배제 이런 문제로까지 확대될까 봐 우려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친윤계는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지만요. 비윤계에서는 당이 위기라는 걸 지도부만 모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사고당협 발표가 한 차례 미뤄졌고 오늘 10월부터는 공천 자료를 쓰일 당무감사도 예정돼 있어서 본격적인 공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이 좀 힘들고 이럴 때는 같이 승선을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주의하자. 뭐가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내부 수리부터 하시라.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부활한 내부 총질의 느낌표는 비난도 대안을 담아야로 하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개파나 출신 지역별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책과 노선 경쟁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비판보단 건전한 대안 제시가 더 중요하겠죠. 내부 단결과 건전한 경쟁을 병행해야 하는 건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수일째 폭염특보가 유지 중이고요. 습도도 높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한편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 영남 해안으로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 내륙 지역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최대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 없는 더위는 내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5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2도, 광주 34도, 대전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